내 이름은 한지민, 33세 평범한 도예가다. 나의 세상은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이면 흙냄새 가득한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리고, 낮이면 고요한 가마 속에서 흙이 불과 만나 생명을 얻는 과정을 지켜봤다. 저녁이면 내가 빚은 그릇에 담은 소박한 반찬으로 홀로 밥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다. 나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적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남편 이준우가 실종된 지 어느덧 7년째였다. 그는 촉망받는 생물학 연구원이었고 나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내였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살아왔다. 7년 전 여름, 그는 깊은 산속으로 희귀 식물을 찾아 떠나는 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좋은 소식 기다릴게.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배웅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렇게 나의 곁을 영원히 떠났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고 나는 준우 씨의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다.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 나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도의 작업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차가운 흙을 만지며 나는 준우 씨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의 온기를, 그의 목소리를, 그의 미소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가 남긴 낡은 물건들을 어루만졌다. 특히 결혼 반지와 함께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손수 만든 노트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 노트에는 그가 연구하던 식물들의 스케치와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밤마다 펼쳐보며 그의 흔적을 더듬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 노트는 마치 준우 씨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 같았다. 나의 손가락에는 아직 준우 씨와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나의 손가락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반지의 안쪽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준우 씨가 실수로 뜨거운 도자기 파편에 대어 생긴 흉터였다. 나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준우 씨의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고립된 삶을 살았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가족과의 만남도 피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불편했고 준우 씨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나의 집은 마치 준우 씨의 기억을 위한 고요한 무덤 같았다. 매일 밤 창밖을 내다보면 도시의 불빛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내 작은 집 안은 언제나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나는 감에서 가꺼낸 도자기들을 식히고 있었다. 빗소리가 처마 밑으로 떨어지며 평화로운 소리를 냈다. 그때 작업실 문이 두드려졌다. 평소라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우산을 쓴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아줌마, 이 새가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소녀의 순수한 눈빛과 손에 들린 작은 새를 보자마자 나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소녀를 작업실 안으로 들였다. 나는 소녀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다친 새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부러진 날개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작은 그릇에 물과 먹이를 담아주었다.
소녀는 나의 옆에서 작은 눈으로 새를 지켜봤다.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소녀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나는 소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날 밤 소녀와 함께 새를 보살폈다. 밤늦도록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고립된 세계가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작은 새와 소녀는 내게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새는 건강을 되찾고 날아갔다. 소녀는 나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저도 아줌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소녀는 나의 옆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따뜻한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나는 다시 도예 작업에 몰두했지만 나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무심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그때 내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대기업 제네시스 그룹의 새로운 CEO 강태준이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내 남편 준우 씨와 똑같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이목구비, 날카로운 턱선, 심지어 왼쪽 눈썹 위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준우 씨와 판박이었다. 그리고 그의 왼쪽 태양혈 부근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까지. 준우 씨가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생겼다고 늘 이야기했던 그 흉터였다. 나는 화면 속의 그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내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준우 씨.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화면 속의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차갑고 냉철한 기업인이었다. 나는 그의 이력을 검색해보았다. 강태준 35세.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수년 전부터 국내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 그의 이력에는 준우 씨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분명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의 직감은 끊임없이 내게 속삭였다. 저 사람은 준우 씨야. 분명해.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끄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준우 씨는 7년 전 실종되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그런데 어떻게 준우 씨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게다가 대기업의 CEO라니.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밤늦도록 잠 못 들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강태준의 얼굴과 준우 씨의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다. 나는 준우 씨가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노트 속에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 배열이 마치 강태준의 존재를 예언이라도 한 듯 느껴졌다. 나는 그의 사진과 노트를 비교하며 밤새도록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준우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요한 무덤 속에 나를 가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강태준의 등장은 나의 고요한 세상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준우 씨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강태준이 준우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준우 씨의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나는 나의 도예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강태준을 조사하는 데 쏟아부었다. 나는 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을 찾아보고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의 인터뷰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며 그의 목소리 톤, 말투, 작은 습관까지 분석했다. 강태준은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계산된 듯 보였다. 나는 그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아내려 애썼다. 그의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 하지만 그의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운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나의 고요한 세상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 폭풍 속에서 나의 준우 씨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CEO가 내 남편 준우 씨와 똑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지난 7년간 나를 억눌렀던 슬픔과 상실감은 이제 거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미쳐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나의 직감은 끊임없이 내게 속삭였다. 저 사람은 준우 씨야. 분명해. 나는 도예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강태준을 조사하는 데 쏟아부었다. 나는 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을 찾아보고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의 인터뷰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며 그의 목소리 톤, 말투, 작은 습관까지 분석했다. 강태준은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계산된 듯 보였다. 나의 남편 준우 씨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강태준의 모습은 준우 씨와 외모는 똑같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이런 간극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아내려 애썼다. 그의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 하지만 그의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운 것처럼 말이다. 그의 공식적인 기록은 약 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7년 전, 준우 씨가 실종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나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그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까지. 나는 나의 낡은 차를 몰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늘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빈틈을 찾으려 애썼다. 나는 나의 오래된 친구, 탐정 일을 하는 최명수에게 연락했다. 명수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준우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해 깊이 동정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강태준의 사진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지민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태준 회장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 명수는 내게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나를 돕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태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명수는 며칠 후 내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강태준은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고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신원 미상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모든 과거는 지워졌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기억 상실, 준우 씨와 똑같은 얼굴,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태준은 준우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는 흥분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다. 준우 씨가 살아있다는 희망은 나를 벅차게 했지만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추억도, 우리의 사랑도,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가 나를 믿어줄까? 나는 명수에게 강태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명수는 강태준이 최근 한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고 그곳을 자주 방문한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 고아원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태준은 이 재단의 주요 후원자였다. 나는 직감했다. 그 고아원에 준우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준우 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나의 도예 실력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도예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나의 목표는 아이들을 돕는 동시에 강태준에게 접근하여 그의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다. 고아원에서의 첫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었다. 아이들은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들의 순수한 미소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흙 냄새는 나를 안정시켰고 나의 손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준우 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준우 씨는 내가 도자기를 빚을 때마다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나의 손에 남아있는 듯했다. 며칠 후 강태준이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환호했고 그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준우 씨의 미소와 똑같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나의 남편이었지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나의 이름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강태준 회장님. 저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강태준은 나를 바라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준우 씨와의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회장님, 혹시 이 반지 기억나시나요? 제 남편과의 결혼 반지입니다. 회장님과 제 남편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나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강태준은 반지를 바라보더니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느껴졌지만 이내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남편과 닮았다고 하니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절망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의 모든 노력을 부인했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나의 옆에는 고아원 원장과 몇몇 관계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나의 행동에 의아한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이상한 여자라는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고아원에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나갔다. 매번 강태준이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에게 접근하여 나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다. 나는 그에게 준우 씨가 남긴 노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모든 노력을 부인했다. 그는 내게서 멀어지려 했고 나를 귀찮게 여기는 듯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그의 비서가 따라다녔다. 그의 비서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상이었다. 그는 내가 강태준에게 접근할 때마다 나를 경계했고 나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나는 그 비서가 강태준의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그림은 엉성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나의 이름을 밝혔다. 회장님, 저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지민입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제 남편과 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느껴졌다. 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희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제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7년 전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옆에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회장님께서 저를 기억하게 될 때까지. 나의 말에 강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아이들에게 그림을 마저 그리자고 말했다. 그의 비서가 나의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이사님. 회장님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기억 상실증을 앓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은 회장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경고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의 비서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나는 고아원에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나갔다. 강태준은 나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내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강태준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나의 존재를 귀찮아하고 그의 비서가 나를 경계할수록 나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다. 그가 준우 씨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7년 전 준우 씨의 실종과 강태준의 등장이 겹치는 시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상한 정보의 부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 배후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나의 고요했던 삶은 이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고아원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강태준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아이들은 나의 도자기를 좋아했고 그들이 만든 작품은 고아원 곳곳에 전시되었다. 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나의 시선은 늘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 유일하게 차가운 가면을 벗고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준우 씨의 온기를 느꼈다. 그럴수록 그의 기억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나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강태준의 비서는 나를 철저히 감시했다. 그는 내가 강태준에게 접근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행동은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 비서가 강태준의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뒤에는 분명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친구 명수에게 강태준의 비서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다. 명수는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며칠 후 명수는 내게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강태준의 비서, 즉 박 실장은 과거에 촉망받는 기업 법무팀 변호사였으나 7년 전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하고 종적을 감췄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태준이 제네시스 그룹의 CEO로 부임했을 때였다. 그의 7년 공백 또한 준우 씨의 실종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지민아, 박 실장이 강태준 회장의 기억 상실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쩌면 그가 강 회장을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어. 명수의 말에 나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준우 씨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박 실장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 허점이 있을 터였다. 나는 나의 도예가로서의 섬세한 관찰력을 이용해 박 실장의 일상을 주시했다. 그는 늘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 속에서 작은 균열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동선, 그의 습관,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어느 날 나는 박 실장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르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의 이런 규칙적인 습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카페 직원으로 위장하여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 커피를 건넬 때마다 나는 그의 손과 손목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손목에는 특별한 문신이나 흉터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옷차림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늘 같은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블랙 로터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블랙 로터스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명수에게 블랙 로터스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수는 며칠 후 내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블랙 로터스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이름이었다. 이 조직은 인신매매, 불법 무기거래, 그리고 기업 정보 탈취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들은 뛰어난 해킹 기술과 정보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데 능숙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기억 상실과 그의 배경에는 이런 거대한 범죄 조직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의 싸움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것이었다. 지민아, 박 실장이 이 조직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는 이 조직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강태준 회장은 아마도 이들의 계획에 이용되고 있는 꼭두각시일 거야. 명수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준우 씨가 그들의 계획에 이용되고 있었다니.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지민이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노트 속에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 배열이 이제는 블랙 로터스 조직과 관련된 암호처럼 느껴졌다. 준우 씨는 이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때문에 실종되었던 것일까?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이 모든 퍼즐을 맞춰야 했다. 나는 강태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다. 제네시스 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미술 경매에 나의 도자기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다. 이 경매는 강태준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였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그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의 기억을 자극하고 박 실장의 반응을 살필 작정이었다. 경매날, 나는 나의 가장 아끼는 작품, 즉 준우 씨와의 추억이 담긴 도자기를 들고 경매장으로 향했다. 나의 도자기는 준우 씨와 내가 처음 만났던 동네의 풍경을 담은 것이었다. 나는 이 작품이 강태준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경매장은 화려했고 수많은 기업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태준 회장은 경호원들과 함께 VIP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나의 작품을 전시했다. 나의 작품은 다른 화려한 작품들 사이에서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나의 모든 진심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나의 작품이 호명되었다. 경매사는 나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작품은 한지민 작가님의 그리움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는 경매사의 설명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강태준 회장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나의 작품을 바라보더니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느껴졌다. 나는 나의 작품이 그의 기억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실장은 강태준의 반응에 놀란 듯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나의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나는 감사했지만 나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강태준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경매가 끝난 후 나는 강태준 회장에게 다가갔다. 박 실장이 나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회장님, 제 작품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작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강태준은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없었다. 준우 씨의 흉터는 오른손에 있었지만 그의 흉터는 왼손에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준우 씨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준우 씨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었다. 회장님, 제 남편은 이 작품 속 풍경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풍경을 꼭 도자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죠.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제 남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나의 말을 듣더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비서인 박 실장은 그의 반응에 놀란 듯 강태준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불편하시면 잠시 쉬러 가시죠. 강태준은 박 실장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는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그의 이런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는 강태준을 끌고 경매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와 싸울 때가 아니었다. 나는 강태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회장님, 제 남편은 이 그림 속 풍경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제 남편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태준은 나의 말을 듣더니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박 실장은 내게서 강태준을 떼어내려 애썼다. 이봐요, 이사님. 회장님을 놓으세요. 당장 경호원들을 부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강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나의 눈빛은 그를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당신, 저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 남편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박 실장을 향해 말했다. 박 실장, 잠시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박 실장은 놀란 듯했지만 강태준의 단호한 명령에 결국 물러섰다. 나는 강태준과 단둘이 남았다. 나는 그에게 준우 씨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꿈, 그리고 그의 실종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는 그에게 준우 씨가 남긴 노트를 보여주었다. 노트 속에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 배열을 설명해 주었다. 강태준은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노트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나의 손으로 전해졌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내 대한 작은 신뢰가 피어나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만 나는 희망을 보았다. 나의 준우 씨가 강태준이라는 이름에 가면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강태준 회장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의 진심이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실장이 사라진 후 우리는 잠시 단둘이 남았다. 나는 그에게 준우 씨와의 결혼 반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회장님, 이 반지는 제 남편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제 남편을 기억합니다. 강태준은 반지를 응시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반지를 들어올려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반지의 안쪽에 새겨진 작은 흉터를 쓸어내렸다. 그 흉터는 준우 씨가 뜨거운 도자기 파편에 대어 생긴 나의 반지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는 흉터였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아련함이 느껴졌다. 이 흉터 왠지 익숙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가 흉터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의 무의식에 어떤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준우 씨가 남긴 노트를 다시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노트는 제 남편이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가 연구하던 식물들의 스케치와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숫자 배열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이 노트의 의미를 아시나요? 강태준은 노트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노트를 넘겨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노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가 노트를 통해 어떤 기억의 파편이라도 떠올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박 실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중요한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태준을 내게서 떼어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노트를 나의 손에 다시 쥐어주고는 박 실장과 함께 경매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탈감에 휩싸였다.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다시 멀어지는 그의 모습에 나의 마음은 아팠다. 나는 명수에게 전화했다. 박 실장이 강태준을 데리고 사라진 것을 알려주었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아, 박 실장이 강 회장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뒤에 있는 조직이 강 회장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분명해. 어쩌면 강 회장의 기억 속에 그들이 숨기고 싶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명수의 말은 나의 직감과 일치했다. 나는 강태준의 기억 속에 준우 씨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동시에 박 실장과 블랙 로터스 조직의 음모를 파헤쳐야 했다. 나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고아원 자원봉사에 매달렸다. 나는 강태준이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 접근하여 나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다. 나는 그에게 준우 씨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동요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나를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그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었고 나의 노래를 듣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나는 나의 도예 실력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도예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들의 순수한 미소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준우 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준우 씨는 내가 도자기를 빚을 때마다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나의 손에 남아있는 듯했다. 강태준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 유일하게 차가운 가면을 벗고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준우 씨의 온기를 느꼈다. 그럴수록 그의 기억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나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아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그림은 엉성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나는 강태준에게 준우 씨가 남긴 노트 속의 기호들을 보여주며 질문했다. 회장님, 이 기호들이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 남편이 연구하던 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강태준은 기호들을 응시하더니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고통스러운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박 실장이 나타나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행동에 분노한 듯 나를 노려봤다. 이봐요, 이사님. 회장님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회장님의 건강을 해칠 작정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기억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태준은 나의 말을 듣더니 박 실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내 대한 작은 신뢰가 피어나고 있었다. 박 실장, 잠시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실장은 놀란 듯했지만 강태준의 명령에 결국 물러섰다. 나는 강태준과 단둘이 남았다. 나는 그에게 준우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준우 씨가 희귀 식물 조사를 위해 떠났던 마지막 여정, 그리고 그가 블랙 로터스라는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는 나의 추리까지. 강태준은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아, 머리야.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 강태준은 겨우 진정되었다. 그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회장님의 기억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것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명수에게 전화했다. 강태준이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으며 그의 기억 속에 블랙 로터스 조직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민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블랙 로터스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명수는 내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나는 망설였다. 강태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혼란을 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준우 씨가 강태준이라면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블랙 로터스 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밝혀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도예 작업실로 돌아왔다. 나는 준우 씨가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노트 속에 알 수 없는 기호들과
숫자 배열. 나는 그것들이 강태준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밤새도록 노트를 분석하고 기호들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나의 머릿속에는 준우 씨와의 추억, 그리고 강태준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다. 나는 그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준우 씨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그가 강태준이든 아니든 나는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눈빛에서 피어난 작은 신뢰는 내게 거대한 희망이 되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나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준우 씨가 남긴 노트 속 기호들을 해독하고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블랙 로터스 조직의 음모를 파헤치는 것. 나의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다. 나는 명수에게 노트 속 기호와 숫자 배열의 의미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 해독가들과 함께 노트 분석에 착수했다. 한편 나는 강태준 회장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나는 그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강태준이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 그가 읽는 책의 종류, 그리고 그가 즐겨 듣는 음악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준우 씨가 좋아했던 것들과 비교하며 그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강태준은 비록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 속에서 준우 씨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그는 회의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펜을 돌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준우 씨의 오랜 습관과 똑같았다. 또 그는 복잡한 수식을 볼 때마다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는데 이것 또한 준우 씨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보이던 버릇이었다. 나는 고아원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강태준과의 접점을 늘렸다. 그는 내가 있을 때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자주 번졌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준우 씨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시절 고아원 뒤뜰의 비밀 아지트,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던 밤, 그리고 나의 손목에 남은 흉터 이야기까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점차 나를 피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느 날 나는 강태준에게 준우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준우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내게 보내준 음성 메시지였다. 메시지 속에는 준우 씨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잡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당시 연구 중이던 희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지민아, 사랑해. 곧 돌아갈게. 라고 속삭였다. 강태준은 녹음 파일을 듣더니 온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이 목소리는 그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떨림은 그의 기억이 강렬하게 자극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박 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강태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던져버렸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회장님의 건강을 해칠 작정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강태준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나는 박 실장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와 싸울 때가 아니었다.
나의 목표는 강태준의 기억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박 실장, 그만둬요. 당신은 지금 회장님의 기억을 막고 있는 겁니다. 강태준은 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박 실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박 실장,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나의 기억 속에 무언가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박 실장은 강태준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아직 혼란스러우셔서 그렇습니다. 잠시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는 강태준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명수가 나타났다. 그는 강태준과 박 실장의 모습을 보더니 나의 옆으로 다가왔다. 박 실장, 회장님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까? 블랙 로터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운가요? 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실장은 명수의 등장에 놀란 듯 몸을 굳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네가 어떻게... 그는 명수를 노려보았다. 명수는 박 실장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랙 로터스의 브레인 박성진. 당신은 강 회장의 기억을 지우고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 명수의 말에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박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박 실장은 강태준의 시선을 피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을 위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닥쳐.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는 너를 믿지 않아.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박 실장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박 실장은 강태준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강태준의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박 실장이 적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명수는 쓰러진 박 실장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의 뱀 문신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블랙 로터스 조직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명수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했던 것이 분명했다. 경찰들은 박 실장을 체포하고 그의 몸을 수색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정체불명의 약병이 발견되었다. 명수는 그것이 기억을 지우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강태준의 기억을 지우고 그를 조종하기 위해 그 약을 사용했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강태준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져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찾아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이 여자,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쳤어. 너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섬뜩했지만 나는 그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박 실장의 체포를 통해 블랙 로터스 조직의 실체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 실장이 가지고 있던 약병과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조직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었고 기업 정보 탈취와 인신매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준우 씨는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 납치되어 기억이 지워지고 강태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나는 강태준의 옆에서 그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기억 속에 준우 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오면 준우 씨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희미했지만 나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강태준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의 옆에서 내가 준우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의 반응은 미미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진심이 그의 기억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잠결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지민아, 희귀식물, 북극해.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희귀식물, 북극해? 그것은 준우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분야였다. 나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명수에게 전달했다. 명수는 즉시 북극해와 관련된 희귀식물 연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기억은 마치 미로와 같았다. 나는 그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나의 삶은 이제 오직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오면 나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고 우리의 사랑을 믿었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기억 속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나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잠결에 중얼거린 희귀, 식물과 북극해라는 단어는 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것은 준우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기억 속에 준우 씨의 삶, 그리고 그의 실종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다. 박 실장이 그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나는 명수에게 즉시 연락하여 북극해와 관련된 희귀 식물 연구, 그리고 그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한편 나는 강태준 회장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는 그를 병원에서 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기억을 되찾는 데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의 집은 준우 씨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집안 곳곳에 준우 씨의 흔적들을 그대로 두었다. 우리가 함께 읽던 책들,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목각 인형들, 그리고 그가 연구하던 식물 표본들까지. 나는 강태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특히 나의 작업실에 있는 고장난 턴테이블은 강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준우 씨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준우 씨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면 늘 이 턴테이블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곤 했다. 나는 턴테이블을 고쳐달라는 강태준의 부탁에 놀랐다. 그는 턴테이블이 고장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무의식 속에 준우 씨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턴테이블을 고쳐주었고 우리는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강태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준우 씨의 미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 실장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배후에 있는 블랙 로터스 조직은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고 알 수 없는 협박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막고 준우 씨의 기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준우 씨의 기억을 되찾고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었다. 명수는 며칠 후 내게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북극해에서 진행된 희귀 식물 연구는 사실 블랙 로터스 조직이 자금을 대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 프로젝트의 위장막이었다고 했다. 준우 씨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자 책임자였으며 그는 이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체를 알아내고 이를 폭로하려 했다가 조직에 납치되었다는 것이었다. 조직은 그의 기억을 지우고 그를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조직이 그에게 부여한 새로운 신분이었다. 지민아, 준우 씨는 살아있어. 하지만 그는 블랙 로터스 조직에게 감금당한 채 기억을 잃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거야. 명수의 말에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준우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준우 씨, 당신은 살아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은 나의 남편 이준우예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강태준은 나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고 나의 손등을 적셨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준우 씨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를 내가 도자기를 만들던 작업실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준우 씨와의 추억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함께 빚었던 도자기들을 보여주었고 그가 나의 옆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즐거워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흙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은 흙의 감촉을 기억하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함께 빚었던 작은 도자기 인형을 건넸다. 그것은 준우 씨가 자신과 나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었다. 강태준은 인형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인형, 내가 만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익숙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 머리야. 기억이 돌아와. 안 돼. 안 돼. 그의 절규는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나의 품에 안긴 그의 천은 뜨거웠다. 한참 후 그는 겨우 진정되었다. 그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당신을 기억해. 당신은 나의 아내, 한지민, 그리고 나는 이준우.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준우 씨가 돌아왔다. 7년 만에 나의 준우 씨가 나의 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흐느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오면서
준호 씨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블랙 로터스 조직이 그를 납치하고 그의 기억을 지우고 그를 강태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했던 모든 진실을. 그는 조직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를 이용했던 것이었다. 나는 준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나의 남편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명수에게 전화하여 준우 씨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준우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블랙 로터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준우 씨는 조직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제공했다. 그의 기억 속에 숨겨진 정보들은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던 조직의 불법적인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었고, 조직의 모든 간부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 실장 역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은 다시 한번 내게 주목했다. 나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나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준우 씨가 나의 곁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준우 씨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준우 씨로 돌아왔다. 우리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블랙 로터스 조직은 거대했고, 그들의 잔당이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준우 씨의 안전을 위해 그의 옆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나는 준우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의 심장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준우 씨가 나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준우 씨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고, 블랙 로터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후 나의 삶은 기적처럼 변화했다. 7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벅찬 행복과 희망이 채웠다. 준우 씨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나의 삶의 전부인 이준우였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우 씨의 생생한 증언과 그의 기억 속에 숨겨진 블랙 로터스 조직의 불법 생체 실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규모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고, 불법적인 인신매매, 희귀동물 밀거래, 그리고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준우 씨가 실종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이를 폭로하려다가 납치되어 기억이 지워지고 강태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조종당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준우 씨의 정보 덕분에 블랙 로터스 조직의 전 세계 지부를 급습하여 모든 핵심 간부들을 체포했다. 박 실장 역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던 조직의 불법적인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나의 모든 고통이, 준우 씨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준우 씨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준우 씨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의 미소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우리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도예 작업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준우 씨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마다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는 내가 빚은 도자기를 보며 나의 손재주에 감탄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의 작업실은 더 이상 고요한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의 조각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다. 책에는 나의 7년간의 고통과 준우 씨를 찾아 헤맨 여정, 그리고 블랙 로터스, 조직의 실체와 준우 씨의 기억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기억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책의 인쇄를 전액 기부하여 기억 상실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나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준우 씨는 다시 그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연구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대중에게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했다. 민혁그룹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준우 씨는 다시 기업 회장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제네시스 생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인류에게 이로운 연구만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재단은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 준우 씨, 그리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의 매일은 기적과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7년의 시간은 과거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하고 희망을 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준우 씨와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고아원을 찾았다. 고아원은 나의 기부와 민혁그룹의 지원 덕분에 더욱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함께 동요를 불렀다. 준우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목각 인형들을 선물해 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에 환호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고아원 뒤편 언덕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어린 시절 미래를 꿈꾸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준우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기억나?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나의 잃어버렸던 시간 대신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나의 의지가 있는 한 몇 년 후 우리는 고아원 옆에 작은 도에 체험장을 열었다. 준우 씨는 아이들에게 생물학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다. 나는 가끔 준우 씨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져본다. 그 흉터는 그의 과거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련과 얻어낸 사랑의 증표였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운명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나는 그만큼 7년 전에 실종된 남편과 똑같은 얼굴과 특징을 가진 기업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지민이 겪었던 아픔과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지만 우리 안에 강인함과 희망은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은 결국 길을 찾아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억의 조각을 찾아 헤맨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 씨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고 블랙 로터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후 나의 삶은 기적처럼 변화했다. 7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벅찬 행복과 희망이 채웠다. 준우 씨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나의 삶의 전부인 이준우였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우 씨의 생생한 증언과 그의 기억 속에 숨겨진 블랙 로터스 조직의 불법 생체 실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규모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고 불법적인 인신매매, 희귀동물 밀거래, 그리고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준우 씨가 실종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이를 폭로하려다가 납치되어 기억이 지워지고 강태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조종당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준우 씨의 정보 덕분에 블랙 로터스 조직의 전 세계 지부를 급습하여 모든 핵심 간부들을 체포했다. 박 실장 역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던 조직의 불법적인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나의 모든 고통이 준우 씨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준우 씨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준우 씨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의 미소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우리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도예 작업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준우 씨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마다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는 내가 빚은 도자기를 보며 나의 손재주에 감탄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의 작업실은 더 이상 고요한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의 조각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다. 책에는 나의 7년간의 고통과 준우 씨를 찾아 헤맨 여정, 그리고 블랙 로터스, 조직의 실체와 준우 씨의 기억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기억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책의 인쇄를 전액 기부하여 기억 상실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나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준우 씨는 다시 그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연구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대중에게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했다. 민혁그룹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준우 씨는 다시 기업 회장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제네시스 생명연구 재단을 설립하여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인류에게 이로운 연구만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재단은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 준우 씨, 그리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의 매일은 기적과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7년의 시간은 과거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하고 희망을 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준우 씨와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고아원을 찾았다. 고아원은 나의 기부와 민혁그룹의 지원 덕분에 더욱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함께 동요를 불렀다. 준우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목각 인형들을 선물해 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에 환호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고아원 뒤편 언덕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어린 시절 미래를 꿈꾸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준우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기억나?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나의 잃어버렸던 시간 대신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나의 의지가 있는 한 몇 년 후 우리는 고아원 옆에 작은 도에 체험장을 열었다. 준우 씨는 아이들에게 생물학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다. 나는 가끔 준우 씨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져본다. 그 흉터는 그의 과거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련과 얻어낸 사랑의 증표였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운명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나는 그만큼 7년 전에 실종된 남편과 똑같은 얼굴과 특징을 가진 기업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지민이 겪었던 아픔과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지만 우리 안에 강인함과 희망은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은 결국 길을 찾아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억의 조각을 찾아 헤맨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